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은 식욕을 부린다. 렙틴, 그릴린, 식욕을 억제한다. 렙틴은 억제하고 그릴린은 식욕을 부르죠. 호르몬의 존재가 발견된 뒤로도 오랫동안의 의학계는 이들을 중앙 집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지방 자체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일단 지방 조직에서도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 몸에 비축된 지방질은 거의 순수한 지방으로 끓이면 불순물이 없는 기름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수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내분비 기관으로 작동한다. 일단 지방은 에스트로겐 합성을 돕는다. 그래서 여성이 너무 마르면 월경불순이 온다. 또 지방이 축적되지 않으면 사춘기와 초경이 늦어진다. 생존을 위해서 생식을 늦추는 것이다. 한편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은 식욕을 억제한다. 생각해보면 몸에 지방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렙틴을 분리해서 투여했지만 식욕 억제에 실패했다. 역시 인간은 쉽게 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이어트 약은 인류의 매우 이로운 것이었다. 소화기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위장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 그렐린은 공복 시에 분비되어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렐린으로 인간의 체중을 늘리려는 시도는 실패로 들어갔다. 식욕을 조절하는 일은 매우 복잡했다. 그러다가 인크레틴 호르몬이 발견되는데 인크레틴은 음식물이 위장관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호르몬이었다. 이 호르몬을 맞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것이었다. 인크레틴 유사체로 실험을 진행한 끝에 드디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주사가 만들어졌다. 오젬픽, 또 위고비, 그 밖에도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가분비 조절자가 있다. 먼 곳의 세포를 조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포에 소리를 쳐서 신호를 보내는 그룹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분비 조절자로서 사이토카인 그룹이 있다. 신호물질이 다른 조직까지 넘어가면 주변 분비 조절 분자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 있다. 이들은 크게 통증, 발열, 염증에 관여한다. 배란과 자궁수축에도 작용해서 과다 생성되면 조기 진통이나 월경통을 일으킨다. 또 위액 분비를 억제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며 기관지 수축을 일으킨다.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면 이 모든 증상이 반대로 조절이 된다. 그 원리를 이용한 약이 바로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을 비롯한 일반적인 진통제다. 복용하면 통증, 발열, 염증이 줄어들고 특히 월경통이 완화된다. 다만 타이레놀은 항염 효과는 거의 없다. 이들은 인류가 개발한 첫 번째 항염제이다. 항염제와 진통제의 차이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항염제는 두 종류, 하나는 스테로이드, 또 하나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의 일종인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 억제 효과가 있어서 뇌혈증을 막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위염이나 전식을 유발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진통제도 두 종류로 하나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또 다른 하나는 마약이다. 그래서 진통제를 일반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NSAIDS가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스테로이드와 마약을 달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평생 조절해야 하는 바로 그 호르몬. 오늘따라 젊은 환자만 온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고령한 남성이 실려왔다. 의식을 잃은 남편을 아내가 발견했다고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찍어본 혈당은 32, 심한 저혈당이었다. 환자는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내지만 이름을 물어도 답하지 못하는 기면 상태. 당뇨로 만성신 부전을 앓은 지 알8에 투석하니 보였다. 나는 그를 침대에 누워서 20% 포도당 용액을 투여했다.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수액이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바로 깨어나서 말했다. 또 저혈당으로 쓰러졌나 보네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요즘은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만 있다가 바로 쓰러지네요. 아내가 옆에서 덧붙였다. 남편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밥을 굶고 운동을 해요. 요즘은 오히려 저혈당으로 가끔씩 쓰러져요. 고혈당만큼 저혈당도 안 좋아요. 스테이션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체격이 큰 30대 남성이 실려왔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어머니에게 발견됐다고 한다. 30대. 환자는 당뇨가 앓았는데 최근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를 피웠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다. 사지가 뚱뚱 부어 있었다. 상체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오고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정강이를 부딪혀 가슴팍이 때려봐도 환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정황상 혈당이 엄청나게 높은 것임을 확인했다. 나는 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환자 혈당 찍어주세요. 하이. 환자의 손가락을 피인으로 찌르고 나온 빗방울을 기계에 올려놓은 간호사 선생님이 소리쳤다.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수치였다.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에 음주까지 하면서 당 조절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침대로 그를 옮기고 손목에서 동맥혈을 뽑아 검사하니 pH 6.7에 찍혔다. 극심한 대사성산증이었다. 눈살이 찌푸려졌다. 소변줄을 넣었지만 신장에서는 소변을 한 방울도 만들지 않았다. 급하게 수액을 공급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혈압은 떨어지고 맥이 너무 빨랐다. 검사실에서 케톤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연락이 왔다. 당뇨성 케톤 산증이었다. 그야말로 사망 직전에 발견된 것이었다. 혈압이 계속 떨어졌다. 카테콜라민 주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에 앞서 그에게 간절히 필요한 약물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조절해야 하는 바로 그 호르몬이었다. 랑게르 한스섬 췌장의 내분비 조직으로 한 사람당 100만 개쯤 존재한다. 이 중에 90%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한다. 췌장은 소화액을 내보내서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소화액은 소화관으로 분비되는데 소화관 안쪽은 은밀히 말하면 몸 바깥이므로 외분비로 분리된다. 췌장 질량의 99%는 외분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1%가 내분비를 담당한다. 소화에 관여하는 췌장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내보낸다. 결정적으로 췌장은 혈당을 조절한다. 랑게르 한스섬 췌장의 내분비 조직으로 한 사람 등 100만 개쯤 존재하는데 이 중에 90%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한다. 글루카곤은 간에 쌓인 글루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높인다. 또 지방을 분해하고 케톤체를 형성해서 세포호흡을 위한 에너지원을 만든다. 반대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루코겐으로 바꿔서 간과 조직에 넣는다. 또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우면서 혈당을 낮춘다. 둘은 서로 조절하면서 혈당을 유지한다. 혈액 내의 당분은 뇌와 적혈구의 에너지가 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혈당을 유지한다. 이 중에서 지방은 글루카곤이, 또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분해한다. 혈당 조절의 1차 목표는 저혈당을 막는 것이다. 저혈당이 오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기절하기 때문이다. 어떤 생명체는 기절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글루카곤,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피네프린, 감성적 호르몬 등은 이렇게 치명적인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인슐린 하나로 통일했고, 그래서 시력 내 당을 사용하는 정차대한 역할이 온전히 인슐린에 맡겨지게 되었다.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인슐린 때문이다. 인슐린이 일을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신장에서 이를 걸을 수가 없어서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 당뇨는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질병인데 이집트 상령 문자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을 본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면서 소변에서 단맛이 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열을 앓는 사람이 있다. 작은 면적 질환으로 인슐린 분비 세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이 분리되기 전에 1900년대까지 선천성 당뇨는 죽음과 동의어였다. 선천성.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당을 에너지를 쓸 수 없어서 그 혈당이 유지된다. 그러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근육에 공급해야 하고 대사물로 케톤이 생성된다. 케톤은 산성물질로 혈액의 산염기 균형을 파괴한다. 인슐린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기전을 막을 수가 없다. 이를 제1형 당뇨라고 하는데 10대에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시작한다. 인슐린 발견 전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환자를 단시간에 모아놓고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제한했다. 환자는 몰래 식사를 하면은 대사성산증으로 죽었고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죽었다. 마침 랑게르 한스 섬이 발견되고 이 섬에서 무엇인가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게 제토의 호르몬이 발견되면서 췌장의 혈당을 조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분명히 이 섬에서 혈당을 낮추는 물질이 나올 것이다. 사람이란 랑게르 한스 섬 분비물에 일단 인슐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랑게르 한스 섬 독일의 의대생이었던 파울 랑게르 한스는 1869년에 췌장에 있는 섬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고 보통의 세포 구조는 벽 형태로 일렬로 붙여 있는데 랑게르 한스 섬은 세포 덩어리가 섬처럼 고립된 모양이었다. 왜 이런 구조로 그 인슐린이 그때서 1900년대 와서 이 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00년대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이었다. 이때까지는 제1형 당뇨가 문제였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인슐린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혈당을 낮추는 단일 호르몬인 인슐린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갔다.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는 현대식 습관에도 인슐린은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인간의 늘어난 수명과 바뀐 식습관으로 인해서 제2형 당뇨가 유발되었다. 당뇨와 고혈압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당뇨는 고혈당이 유지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밤에 혈당이 적당히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장기적인 합병증이 온다. 고혈당은 혈액의 첨도를 높여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미세혈관의 압력을 높인다. 벤팅의 인슐린 분리 1921년에 이렇게 해서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거죠. 자, 결국 앞서 설명했듯이 망막과 신장 등 미세혈관에 많은 장기가 먼저 망가진다. 당뇨를 조절하지 않으면 투석을 받게 되고 시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 말단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말초신경병이 동반되고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등 발생 위험이라 보낸다. 그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겨도 잘 아물지 않으며 당뇨발을 썩어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 성기능 장애도 생길 수가 있다. 당뇨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뇨를 조절하면 된다. 초기 당뇨에는 췌장과 인슐린을 보조하는 약을 복용한다. 약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유일한 치료제는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단백질이라 주사로 맞아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인슐린의 부담이 올라가는 한편 효과가 떨어진다. 고로 살을 빼야 한다. 당을 순간적으로 높이면 인슐린 부담이 늘어나므로 설탕, 과당 등이 들어간 단 음식은 피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모해서 혈당이 감소하고 인슐린 기능이 개선된다. 영어대 당뇨 예방법은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현대인은 생리적으로 당뇨를 피할 수가 없다. 미리 인슐린 부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산염기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